근데 요즘에 또 그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 뭐 가생비? 가격 대비 생명.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무작정 비싸고 최신의 치료가 좋은 치료는 아닌 것 같다. 사실은 저는 20년째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생일 잔치를 안 해요. 아침에 눈 뜨면 생일이야. 눈 안 뜨면 내 재산날이고. 야, 그거 되게 훌륭한 철학이신데. 저는 죽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늘 가까이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마무리,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활동하시는 바이탈과의 대표, 신경외과 전문의 박광호 선생님 모시고 가볍게 들으셔도 좋은 죽음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구독자님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길병원 신경외과 박광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응급 환자, 다시 말해서 뇌 다쳐서 오신 분들 시작해서 파킨슨이나 치매로 점점 진행되는 그런 환자부터 해서 이제 말기암 환자, 특히 이제 제가 주로 치료하는 분들이 이제 척추로 전이된 말기암 환자들을 많이 보거든요. 다른 장기에서 병이 생겼는데 척추 쪽에 네네. 전이된 경우 정말 말기네요. 터미널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터미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고 특히나 태어나라 그러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자꾸 네, 안내요. 호스피스 병도 네, 옮기고 맞습니다. 그러죠. 예. 실질적으로는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도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서 보존적 치료만 잘만 되더라도 본인의 일상생활 얼마든지 영위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통증이 가장 큰 문제라서 그런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수술이나 혹은 이제 펌프 같은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용을 해서 환자분의 통증을 갖다 좀 줄이는 데 만들어. 직접 거기다가 진통제를 투여하나요? 그 병변 부위에? 병변 부위가 아니라 이제 보통은 통증을 느끼는 게 척추를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척추 안에다가 이제 그 카테터 같은 걸 넣어서 거기 안에다가 이제 마약을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만 딱 척추에다 카테터로 거기만 몰핀을 투여하면 안 아프니까 움직이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도 맑고, 예. 그러면 자녀 수명이 늘어나진 않지만 남은 삶은 훨씬 더 인간다운 삶이 보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제가 이제 책에서 나왔던 그런 케이스긴 한데 몰핀에 너무 과하게 중독되다 보니까 퇴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그냥 임종을 하게 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은 몰핀 펌프를 통해서 넣고 단 한 끼를 먹더라도 집에 가서 좀 먹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점 가서 밥 한 끼를 앉아 네, 먹는 맞습니다. 거는 다르죠, 삶의 질이.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와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듣고 오시는구나.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보호자나 환자분한테 하는 이야기들은 결국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당신한테 지금 할 수 있는 치료적 옵션은 뭐가 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소통의 과정이 결국 되게 중요한 어쨌든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거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소위 얘기해서 저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병원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이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의사로서 그런 환자분 한 번 올 때마다 되게 보람차거든요. 반응은 어때요? 가족 반응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의 반응이죠. 환자들의 반응이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됐어요 라는 분이 많은지 반응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좀 약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한 20, 30% 정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끝까지 말을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걸 틀리다, 이걸 그르다 한다기보다는 의사는 조력자다. 저희는 그냥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의사는 내비게이션?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조차도 실은 저는 응원하고 제가 의사로서 한 역할은 딱 거기까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보다는 단 오늘 하루 뭘 해야 되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또 그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 가생비? 가격 대비 생명.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폐암 같은 경우, 폐암 3기다 했을 때 폐암 3기 5년 내 생존 확률이 예를 20%에 불과한데 그거를 면역 치료제를 추가했을 때 보통 한 5개월 몇 프로가 더 올라갔다. 환자한테는 이렇게 100%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좀 과학화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이나 혹은 직접적으로 실무자적인 관점에서 의사의 관점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실은 또 살아남은 자들이 또 삶을 계속 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무작정 비싸고 최신의 치료가 좋은 치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 때문에 가격 대비 생명비에서 가생비라는 그런 말을 썼던 거죠. 이제 병이 걸려서 점점 이제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한 20년째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젊은 놈이 별 생각한다고. 근데 저는 죽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늘 가까이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죽음을 너무 터무시할 필요 없고 항상 죽음이 내 곁에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일들이 나에게도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죽음을 상상해 보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어바웃 타임 같은 경우는 시간을 되돌리는 주인공이 있는데 네. 시간을 되돌리다가 결국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찾고 나서 더 이상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한테 받았던 교훈 중에 하나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정말 힘들었던 그날을 다시 한번 살아봐라. 그 순간순간 소소한 재미와 순간의 행복 이런 거를 못 느끼고 지나쳤던 그런 순간들을 다시 바라보다 보니 이 순간 자체가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그런 삶인데 내가 몰랐구나 싶어서 그 주인공의 결론은 다시는 시간 여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일반인 입장에서도 내가 마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그 팀 레이크라는 그 주인공처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재밌게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그게 결국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꽤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일 잔치를 안 해요. 아.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뭐 애들이 크니까 아버지 뭐 생일 축하하니까 뭐 저녁 생일 파티 하죠. 아침에 눈 뜨면 생일이야. 그리고 아침 눈 안 뜨면 내 제삿날이고. 야, 그거 되게 훌륭한 철학이신데. 그날 재밌게 잘 살고 열심히 살면 죽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아온 가정의 종착역? 이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장모님이 93세 돌아가셨는데 사실 6개월 전에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가족 회의하면서 그래서 이 얘기하지 말자. 평균 이상의 수명을 사셨고 건강하게 다 일상을 활동을 하시는데 수술할 거야? 그런 이제 얘기를 서로 했죠. 그래서 6개월을 더 사셨는데 딱 이틀 입원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되게 행복한 죽음인데. 본인은 좀 이상하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얘기 안 했어요. 괜찮아, 입원하시면 괜찮아져요 그랬어요. 대신 가족들은 다 왔죠. 본인은 되게 아쉬워하진 않던가요? 환자분 본인께서. 모르셨다니까. 입원해서 그냥 링게로 달고 있는 동안에도 그냥 치료하고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어떤 하얀 거짓말로 환자분을 자기 병이지만 치료에 있어서 소외되는 케이스를 좀 보다 보니까 다양한 죽음의 과정 속에서 내가 내 목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내가 소외됐다고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죠. 그래도 보고 싶은 분이 있잖아요. 근데 주변엔 워낙 우리 장모님 장수를 하셔갖고 언니 친구도 별로 생존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알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가족, 좀 젊은 분은 좀 다르죠. 네, 정리할 게 있으니까. 어떤 분의 경우에는 정말 집착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가산을 탕진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평생을 술로만 지내오셨던 알코올 환자분이시고 알코올성 간 경화가 있으면 대부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간 암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뼈로 다 전이가 돼서 저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통증 완화만을 위한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오셨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내가 이것만 하면 할 수 있냐고 막 저를 닥달을 하시는데 돌아가면서까지도 이게 나갈 때 이제 아시겠지만 병원비가 또 어마어마해지니까 그렇죠. 나갈 수가 없어서 좀 한참을 고생하셨던 그런 보호자분들이 되게 고생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은 삶은 나만의 것도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또 삶을 또 지속하고 있는 또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도 실은 의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사 입장에서 30% 치료 효율을 보이던 게 100%가 되고 80%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돈을 무한정 쏟아붓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생각들은 해봐야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놓고 돈 얘기를 하면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남은 가족도 있잖아요. 남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 비용도 무시를 못하는 게 면역 치료제가 보통 3주에 한 번 맞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보통 한 2년 동안 맞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면역 치료제라는 거는 실은 약이 중단이 되면 그 순간 또 암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맞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결국 비용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용과 개인의 부담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냥 2년으로 굳어지게 됐다는 그런 또 뭐 아이러니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의료보험의 혜택을 봐야 될 나이가 점점 다가오는데 얼마까지를 젊은 세대한테
120만 태어난 사람이 20만, 40만 태어난 세대에게 부담을 치울 수 있느냐. 아,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60 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아버지는 믿지만 아버지 세대는 믿지 마라. 너네 아버지는 너한테 잘하지만 너네 아버지 세대는 너네 세대를 등쳐먹는 세대일 수도 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네. 라고 이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잘 못 알아들어요. 아,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실로 너네들이 심각하게 정치에 열심히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 60, 70대 세대가 20, 30대 세대를 등쳐먹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네. 근데 대해서 그런 얘기하면 아 그렇겠구나라고 이제 근데 실감은 못하죠. 왜냐하면 소득이 많지는 다가온 게 않으니까 아니면. 의료보험료가 액수도 아직 많지는 네,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 20년만 지나면 소득도 쭉 늘어나고 그러면 엄청나게 소득해서 이제 의료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원래 저도 인턴 때까지만 하더라도 집에 갔다가 지대까지 이제 못 쳐다드리고 제가 거기서 사망 선언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 보라매 사건 이후에 판결이 이제 그때 즈음에 나면서 그게 살인죄로 그때 기소가 됐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해서 보호자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주치 판단으로 수술을 했는데 다음날 이제 부인이 와가지고서는 나 돈 못 내겠다고 당장 퇴원시켜달라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뭐 보호자가 원하면 뭐 가겠다 해서 자의퇴원서 각서 쓰고 더 이상 병원 하지 않고 보냈지만 다음날 죽었더니 친보호자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촌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의사 자체는 어쨌든 살인 방조죄로 해서 방조죄였나요? 네. 네. 집행유예긴 하지만 어쨌든 실형을 실형은 받았죠. 받았죠. 네,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의료계 풍토가 아예 바뀌어서 무조건 사건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퇴원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저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 못 대고 네, 맞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아주 낡은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판사의 잘못된 판례 하나가 우리나라에 많은 불행한 장기 입원 환자를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정말 보호자도 요구를 못하는 거고 의사는 당연히 못하는 거고. 세브란스 이제 김할머니 사건. 예. 거기서 이제 폐 조직 검사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과다 출혈 때문에 갑자기 의식이 없어서 기관 석관하고 사시다가 이제 유족들이 이제 환자분께서는 평상시 이런 연명 치료에 대해서 원치 않았던 분이셨다. 인공호흡기를 중단해달라. 그것도 또 소송이 걸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대법원 판례까지 넘어가면서 그제서야 대법원에서 빼도 된다. 환자가 그랬으니까 빼자. 이래가지고서 뺐던 게 그게 지금의 연명 치료 사전 동의. 사전 연명 치료 중단 동의서뿐이 아니라 사전 동의서까지 받게끔 이렇게 되었던 게 이제 그때 이제 바뀌었던 거거든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회 자체가 너무나도 이 죽음 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소극적 안락사만 겨우 좀 인정해주는 정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적극적 안락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된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걸 좀 더 제도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도 결코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건강하게 있고 싶어 하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온오프가 있는 그런 삶과 죽음? 뭐 이런 게 아니라 삶 자체는 정말 그라데이션 같은 그런 삶이라서 이렇게 이제 네, 떨어지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그런 삶 자체가 또 그러한 그라데이션이 결국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죽겠다고 맘먹었다고 그래도 오늘 아침엔 또 갑자기 살고 싶은 생각이 컨디션이 드는, 좋고. 네, 네. 그런 게 사람의 목숨이다 보니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국 그런 어떤 제가 원하는 삶 자체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닌 것처럼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없는 게 사람의 생물학적 한계이기 때문에 내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그게 정말 나는 사람다운 죽음, 인간다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논의가 좀 멈춰져 있는 게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학교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네. 저는 이제 바깥에 개업하고 있으니까 그런 학술 모임 같은 건 좀 훨씬 덜 참여하게 되는데 혹시 죽음에 대한 거에 대해서 특히 안락사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이 대형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 특히 죽음에 가까운 바이탈과를 하시는 분들은 뭐 학회 같은 거 없나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쓸 때도 좀 어떻게 주변에 좀 이야기를 좀 비난을 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죽음에 대해서 책을 쓸 수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지고 실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죽음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가지고 사회적 여론 형성을 좀 이끌어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니 환자를 치료해서 낫게 하고
보내는 게 자기의 역할이지 안락사와 관련된 학회 모임, 뭐 죽음에 관련된 뭐 그런 게 자체가 의사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호스피스 누가 할래 뭐 할래 이렇게 얘기해서 물어보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저희 가정의과 선생님께서 센터장님을 하고 계시긴 한데 터미널 환자를 갖다가 이렇게 애틋하게 보살피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안락사가 허용이 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죠. 네, 스위스, 네덜란드, 예. 네덜란드. 저는 이제 뭐 워낙 그쪽에 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의 멘탈이 정상이고 손에 병변이 생겨서 운동이 마비되고 의식만 살아있는 분 이런 분들은 자기가 느끼나 봐요. 이게 내 삶이 얼마 안 남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팩 치는 건 너무너무 싫고 본인의 의사 확인되면 입원해서 이렇게 조력 자살을 할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렇게 죽음 공부라고 책을 내셨는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죽음의 케이스들을 일종의 케이스 리포트 형식으로 해놨던 건데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죽음에 해당이 될지 혹은 내가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지 혹은 내가 이러한 환자를 보고 있는 보호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상상해보자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실제 사례들을 제가 좀 각색 뭐 이렇게 좀 읽기 편하게 좀 해놨던 거고 네. 특히나 보호자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실은 제가 평상시에 환자나 보호자한테 외래에서 항상 하던 말들을 다 여기서 적어놨던 거거든요. 그럼 임상 경험이 되게 많으시니까 죽음에 대해서 특별한 신념을 가지신 분들을 보신 적은 있나요? 특이한 케이스? 뭐 특이한 케이스라기보다 어쨌든 뭐 여기서도 썼는데 초기 암인데 치료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 때문에 나는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거를 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주님이 주신 어떤 그 형벌 내지 주님이 주신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하늘나라로 가겠다. 근데 실은 초기 유방암 같은 경우는 거의 완치율이 거의 100%잖아요. 99%막 98%막 이러는데 치료를 안 받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 암 걸리면 그냥 조용히 자는 듯이 죽겠지라고 하지만 조용히 안 죽으니까 문제지. 근데 그러다가 그런 분들이 실은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결국 유방이 이제 나중에 썩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고름 그렇죠. 나오고 막 고름 맞아요. 나오고 시작하다가 이제 흉추로 전이가 돼서 그분이 흉추 전이 돼서 통증 조절만을 위한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오셨던 분이신데 네.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안타깝죠. 그 잘못된 신념 하나로 좀 그런 케이스를 놓쳤던 경우도 너무 많이 봤고 무조건 이제 그 대체 의학. 실은 이제 대체 의학이라는 게 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많은 의료 과정에 검증하던 과정에 떨어져 나갔던 그런 효과 없는 걸로 판명된 것들이죠. 그런 보완 치료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 몇 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좀 좋았다라는 그런 걸 하나만 저희 이제 어쨌든 확률로 치료를 하다 보니 제대로 치료받으셨지 않았던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의사로서 얼마만큼의 그런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느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기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한 죽음을 원하죠. 근데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정말 영화처럼 죽기를 다 원하죠. 대부분 병원에서 임종하잖아요. 그렇죠. 집에 못 가시잖아요. 병원도 특히 이제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하고 말도 못한 상태에서 의식 없이 그냥 돌아가신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그거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소 집으로까지는 못 가신다 하더라도 병실에서 가족들이라도 다 이렇게 불러서 얼굴 보고 손 한번 잡아보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다못해 이제 외부 감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되게 엄격해지다 보니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인실로 좀 올려보내서 좀 얘기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배려를 해드렸던 편이었는데 요즘은 좀 그게 좀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그래도 환자분들은 임종을 받을 때는 그런 상황을 원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익숙한 환경, 익숙한 얼굴 속에서 편안한 죽음을 원하는 거지 중환자실에서 외로이 자기만의 해서 나중에 보호자들 한두 명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정말로. 네, 그 앞에서 그냥 사망선언하고 그냥 끝내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원하는 죽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꼭 붙여야 되나요? 이제 어쨌든 병원은 그게 아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막 CPR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푼다는 거 이렇게 하고 살리면 퇴원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병원이라는 장소 자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해야지 해도 실은 그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엄마, 아빠, 뭐 보호자 불러서 응급실 실려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 목숨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웰다잉이라는 것조차도 본인한테만 웰다잉이 아니라 이제 보호자들도 잘 떠나보내는 그런 작별 인사의 과정도 웰다잉의 과정이라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실은 연명치료를 쳤다고 하지만 보호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면회도 좀 더 한두 번 정도 더 해드리면서 최대한 좀 잘 보내드리려고 마무리를 좀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일부러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은 시간을 좀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병원이 너무 잘 돼서 그런가 시설이 너무 좋아서 재택에서 임종하시는 경우가 없죠. 집에서 돌아가시는 거에 거의 없죠. 재택임종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아름답게 그냥 있는 곳에서 죽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서요. 그게 이후에 이제 법적인 분쟁이 또 있어서 말 그대로 이걸 좀 이상한 경찰이 와서 이거는 타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또 이제 경찰 조사 들어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 아무도 그런 어떤 법적 책임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싶으면 결국 이제 병원에서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병사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그런 거를 검안서가 중요하다 보니 그 검안서 작성을 집에서 죽을 때 누가 하냐는 거죠. 의사가 가서 왕진을 가면 주치의가 가서 왕진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현재 우리 법 체계랑 안 맞군요. 그게. 네, 안 맞습니다. 네. 방법은 어떻게 뭐 개선책이 없을까요? 환자 당사자는 재택 임종을 원할 것 그래서 같기는 어떻게 해요. 보면 안타까운 게 제가 예전에 인턴 때 이렇게 엠부 잡고 집에 가서 제가 사망선언을 했을 때 그게 정말 뭐 서로 간을 위해서 좋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 어쨌든 법적으로 누군가 나서서 또 비난을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 불법이니까 이제 지금은. 그걸 합법화시켜주는 법이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왕진 의사의 어떤 법적 권한을 좀 더 약간 그 뭐 유도리까지는 아니어도 범위를 좀 폭넓게 허용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왕진 의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옛날만 들어봤지. 저도 인턴할 때는 앰뷸런스로 환자분 집으로 이송해드리는 경우는 몇 번 있었어요. 그거 말고 이제 외래에서 왕진하는 거 요즘은 없다고 없죠. 봐야죠. 그게 이제 실은 요즘에 하도 이제 고령화 뭐 이런 추세 속에서 정말 이제 환자가 직접 병원에 오기가 힘들다 보니 요즘에 이제 간호간병 서비스라 해서 간호사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의사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료기관 행위라는 것 자체는 의료기관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는 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왕진 가서 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걸 시범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플러스 그런 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쨌든 비용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플러스 만약에 이제 환자들이 나 아프니까 빨리 와서 왕진 봐주세요 이러면 이제 의사 입장에서 이거를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콜대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좀 약간 제도가 정착화되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한계 그게 아직까지는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서로 간에 어쨌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 저는 실은 안전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답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원하는 거거든요. 아까 어느 유방암 여성분 예를 하셨는데 너 지금 어디에 암이 있다고 진단받는데 나 수술 안 할까? 이 정도 용기가 없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보게 되는 일반적인 암 환자가 걸어가는 경로를 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순간 증상이 딱 그 터미널의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저는 곡기를 끊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한테 충분히 자기 의사를 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고 담당 주치 플러스 이제 전문의가 두 이인이 그거를 확인을 해서 더 이상 치료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이 환자가 정말 터미널인 게 확인이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연명 치료 중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고 또 그 환자가 실은 이전에 사전 연명 치료 거부 동의서 사전 의향서를 한 상황에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사람의 도리라는 게 실은 우리는 이제 엄격하게 기계적으로 환자가 이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기관사과 이제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이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뒷감당 그분이 살아오면서 평상시에 살아왔던 인간관계 관계들로 인해서 그 죽음이 많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집에서 그럼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그거 중요합니다.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충분하게 사회 죽음에 대한 어떤 논의가 되게 활성화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결코 멀리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죽을 수 있다고 그러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미래를 꿈꾸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나는 죽을 때 편안하게 유언을 남기면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는 걸 너무나도 원장님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그분은 이제 췌장암 환자분이시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 몰핀 점점 올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게 좀 피검사 수치도 안 좋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넘기기 힘들 테니 이제 보호자분들 다 불러가지고선 이제 병실에서 이제 아들 손 잡고 유언을 남기는 거죠. 아들한테 뭐 어떻게 넌 앞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또 잠시 또 자는 듯 하다가 또 깨우면 또 일어나서 누구 있구나 왔구나 이렇게 그냥 또 그렇게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편안하게 보내드렸던 죽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남길 수 있는 죽음이 한 3-4케이스 봤던 것 같은데 그런 췌장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 환자분이셨는데 물론 이제 그분도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충분히 잘 살아날 수 있고 되게 좋을 분이시긴 한데 그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립선암으로 10년간 앓아오셨던 게 있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받고 싶지 않다. 또 하나는 그분 이제 보호자분이 또 좀 빼달라. 이래가지고서 병실에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실은 병실에 올라가서 그날 저녁까지 다 전화하고 고맙다 전화하고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정말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것도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다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선배분인데 선배분의 아버님이죠. 이제 상을 당했다니까 당연히 저는 조문을 갔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딱 그 본인이 주치의한테 내려온 거예요. 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라. 뭐 너무나 딱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아버님 저기 뭐 자제분도 계시고 하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치의가 그러니까 필요 없다. 나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본인이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딱 짐 싸서 나가시더래요. 난 퇴원한다. 그러고서 아들 딱 불러놓고 너 얼마, 너 얼마, 너 얼마 돈 내라 그러더래요. 부인이랑 6개월 놀다가 딱 돌아오셔서 치료하라고 집에서 돌아가셨다. 태어나는 걸 선택할 수 없지만 죽음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최소한 인간다운 죽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 형은 사람이 되게 양순하신 분이거든요. 아버님은 그렇게 결단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왜 이러시냐. 치료도 받으시고 어쩌고 내 목숨 내가 알아서 한다고 딱 그러고 난 다음에 6달 하여튼 여행 다 다니셨대요. 여행 다니시면서 얘기하고 오셔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가 저는 실은 너무 비루하지 않고 너무 지난하고 막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아름답게 작별 잘 가라 뭐 그동안 고마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행복한 죽음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 목숨은 내 거니까 내가 해야지. 그 인생이 나만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죽고 나면 무엇이 남을지 나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죽고 나면은 나를 기억하는 최소한의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뭐 우리 옛날 속담이 있죠. 호랑이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위를 남긴다는데 그게 뭐 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어떤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죠. 예. 요즘 사람들은 죽고 나면 재산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제인구달인가요? 그 호주 제인구달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분이 호주에서 안락사를 갖고 십몇 년을 소송하고 투쟁했던 분인데 결국은 저기 스위스 가서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예.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좋아하는 와인 한 잔 드시고 그다음에 환희의 송가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틀어놓고 그 음악 들으면서 야, 그게 예전에 우리 그 로마 시대 때 그분들이 이제 독이 든 포도주 잔을 먹으면서 인생에 덫이 없다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안락사 하면서 거기 안락사의 어원이 어쨌든 거긴데 안락사 하면서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이제 지인들 불러 모아가지고 파티하면서 독이 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로마에서 그런 게 황제의 박해를 받고 곧 황제의 칼날이 이제 뭐 자기한테 비춰질 것 같으면 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적극적 안락사를 위해서 스위스로 그렇게 죽음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 다큐멘터리에도 몇 번 나오고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해서 좀 공론화해서 여론을 좀 바꿀 만한 그런 분위기를 성숙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동의하시는 저는 입장?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원치 않는 죽음을 떠나서 어쨌든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하다못해 그런 적극적 안락사도 치료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의사들도 좀 이렇게 머리 생각이 좀 깨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상 이제 치료적 한계에 대해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실은 내가 좀 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런 안락사라는 부분 자체도 너무 터부시할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뭐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지만 치료에 더 방점이 찍혀져 있다 보니 그렇죠. 그런 터미널에 대한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주제가 죽음은 피해야 하는 것일까,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 어느 쪽이세요? 근데 이제 뭐 생물학적 한계를 지닌 인간 입장에서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다 보니까 미룰 수 있는 거죠. 뒤로. 근데 이제 죽음이라는 순간을 제 마음대로 재단을 할 수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룰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의 어쨌든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실은 죽음이라는 게 미룬다고 해서 미뤄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맞이하고 닥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책에서도 항상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미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현재 그냥 최선을 다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결국 삶을 되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그런 결론을 도달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제가 생각하는 죽음 공부라는 거는 책에도 썼던 것처럼 매일매일을 새롭게 사는 방법이 저는 죽음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하루는 이 똑같은 하루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매 순간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 게 과연 결국 죽음 공부고 그게 결국 나중에서는 죽음을 그냥 서서히 맞이하게 되는 그런 방법인 거지. 그리고 죽음을 이렇게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환자분은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같은 상황이면 어차피 내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면 그래 뭐 나도 나이가 64인데 삶을 얼마나 더 살 거라고 오늘 하루를 뭐 어차피 진료하러 나왔으면 기쁜 마음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니요. 좋게 읽어봐 주셔서 또. 자, 그럼 많은 죽음을 옆에서 봤을 텐데 가장 후회되는 항목이 어떤 것들은 환자들이 임종이나 가족들이 임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요? 일단은 제가 임종을 뵀던 분들은 대부분 중환자실에서 튜브 꽂고 아니면 이렇게 보호자 의식 없는 채로 이렇게 그 사망 선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들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했어야 되는 말, 소위 해서 뭐 유언이 되면 유언이 될 수 있겠고 뭐 그런 감사함과 미안함에 대한 그런 표시, 최소한 그런 가족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게 그게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상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가족들하고 우리가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걸 주제로 잡아야 될까요? 뭐 저는 밥상머리에서 어린애들하고 죽음 얘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혹시 가족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이랑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또 제 나이가 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르신들하고는 있잖아요. 예, 어르신들도 얘기 잘 안 하시려고 그러시죠. 그래요? 예,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뭐 밥상머리 교육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오픈해서 이야기하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실은 이제 내가 만약에 연명 중단을 하게 나는 이제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 숨을 못 쉬거나 심장이 잘 안 뛰거나 그러면 나는 연명 중단 하겠소 해가지고 연명 치료 중단 동의 치료를 딱 하기로 한 신청서를 작성을 했는데 가족들이 와가지고서는 반대를 동의는 하는 안 하죠. 대개는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지. 그게 아니라 이제 환자가 이미 누워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뽑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보호자들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참? 이제 뭐 물론 뽑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병원 측에 대해서 해코지를 당할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최대한 보호자들 설득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그러면 많거든요. 본인이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미리 나 여기 사인했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시비하지 마. 예, 맞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명확하게 전해야 되겠네. 전해야죠. 본인만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어떤 웰다잉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만 잘 죽고 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게 결국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특히 가족 관계는 사람이거든요. 뭐 끊을 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족분들과 어떻게든 헤어짐의 정리를 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뭐 애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내가 눈 뜨면 제삿날이니까 나 나중에 죽고 나면 제삿날을 기념하지 말고 아빠 생일을 기억해 주면 고맙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장례는 이렇게 치러달라 그랬거든요. 제가 아들한테 아빠가 죽으면 화장을 해라. 화장을 하는데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뿌리는 것도 싫고 뭐 다 싫으니까 수목장도 싫고 그냥 한 10개 정도로 분구를 해서
아빠가 다녔던 전국의 10대 명산에다가 가서 이렇게 조금씩 뿌려달라 그랬더니 아빠 그거 내 살아 생전에 못할 것 같아. 이게 대단히 디테일하신데요. 이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예. 그거 뭐 그거 환경 오염 되겠어요. 그 아들 하는 얘기가 국립공원에 뿌리는 건 불법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장례 문화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뭐 각자 원하는 방식인데 매장보다는 화장이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는 장례 문화라는 건 왜 이제 들어가서 왜 발인 3일 하고 그거요? 어떻게 하고 저는 그런 뭐 하고 전통은 기본적으로 하던 일이고 그 장례 풍습이 그리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망자를 모르는 분들은 초대 안 했어요.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장모님 얼굴 아는 사람, 물론 저도 알고 장모님도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이 사람이 우리 장모님 얼굴 한번 봤던가? 봤다고 하면 내 지인들 중에 내가 연락을 하고, 우리 장모님 얼굴 전혀 몰라. 그러면 연락 안 했어요. 실제 그래서 장례식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보았거든요. 그래요? 장례식의 의미라는 게 결국 어떤 망자의 고인을 추모하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위로하고 약간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3일장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왜 3일장이 나오게 됐는지. 그건 원래 그 조선시대 때는 뭐 보름도 하고. 뭐 그래서 그게 칠일도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가 일일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게 가장 근본적인 거라서 실은 지금의 전국의 일일 생활권이 된 와중에 이게 의미가 있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관 안에 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향주가 입고 있는 그 굵은 제국이라고 이렇게 해서 완장 차는 거 이것도 어쨌든 일본 시대부터 그렇게 나왔던 완장 차는 거고. 그리고 원래는 우리 옛 고전 풍습에 따르면은 말 그대로 그런 전통이라면은 실은 이제 전통 시절에는 우리 원래는 고인한테 있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삼배 옷을 입히잖아요. 원래 그게 그렇죠. 이제 삼배 옷이라는 거는 옛날 이제 굵은 제복 자체가 실은 이제 그 망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불효자의 마음으로 원래는 상주가 입는 옷인데 나는 철학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망자가 입는 걸로 슥 바뀌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비싼 비단 옷은 재활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반함이라고 뭐 이렇게 뭐 분춤을 나오는 거 코에다가 역전이나 쌀 이렇게 넣고 이러는 것도 실은 옛날에 이제 이게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살아있을까 싶어서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3일 동안 안치를 해놓다 보니까 십출물이 막 나오니까 이제 그거 막으려고 이렇게 넣었던 거고 또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몸 이렇게 묶는 그런 것들 시체를 묶는 염하는 것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 묘지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시체가 안에서 돌아다니고 흔들거리니까 그거 막으려고 이제 묶어놨던 건데 지금처럼 이 장의차가 이렇게 쭉 갔다가 실어내고 그런 과정이면 이게 굳이 이렇게 묶을 필요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걸 왜 해야 되냐는 생각을 해보면은 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 장례식 스타일 자체가 약간 되게 그 실용주의고 깔끔한데 왜냐하면 저희 그 영정사진이라는 것도 실은 영정사진 뒤에 원래 관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우리 관은 다 저기 따로 있죠. 그렇죠. 이제 관은 따로 있는데 거기서 그 영정사진만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그러면서 그 앞에 놓는 그 꽃 타는 영좌라는 것도 실은 우리 전통의 방식에 따르면 원래는 생화를 원래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파련이라고 그냥 종이꽃만 종이꽃 맞아요. 옛날에 그 관 앞에다 종이꽃 땄죠. 근데 어느 순간 국화나 이런 거 다 바뀌었던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막 뭐가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추모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그 망자 정말 살아생전에 화장 곱게 하고 이쁜 옷 입혀서 관 앞에다 모셔놓고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그 앞에서 추모하고 추도식 하고 그러고 나서 뭐 화장을 하든 뭐 모시고 나서 집에 와서 다 같이 이제 그분들을 기리면서 위로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깔끔. 그래서 실은 이게 2일, 3일 걸릴 필요도 없고 하루만 대부분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어떤 장례식이라는 문화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쨌든 슬프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3일까지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일일 생활권이고 하루 만에 다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그러고 있나라는 그런 어떤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그러고 보니까 저랑 일치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네요. 저는 그 꽃을 할 때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가장 최근에 돌아가신 집안의 큰 상이 장모님 상이었으니까 장모님 상했을 때 꽃을 좀 단촐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문객도 안 받겠다 그러고 꼭 가는 사람만 연락하자 이제 그러다 보는데 가만히 생각해 우리 장모님 꽃을 되게 좋아했거든.
야, 그 장모님이 맨날 꽃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마지막 가는데 돈 좀 더 쓰더라도 좋아하는 꽃으로 좀 쫙 깔자. 이제 그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다르더라고 의견들이. 예. 그래서 이제 또 전화 연락하는데 그렇게 본인이 이제 원장님께서 하고 싶어도 주변에 이제 그 상주들이 생각이 또- 달라서 그럼 뭐 아이 그래도 뭐 좀 좋게 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하고 근데 또 그런데 올리는 또 꽃은 또 하얀색 꽃만 쓰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 뭐 아닌가요? 노란색 꽃도 좀 썼던 것 같아요. 아 잘하셨네. 예, 노란색 꽃 빨갛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 예, 노란색 꽃은 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양쪽에 노란색 꽃 하나씩 놓고 좀 예쁘게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모님 하는 사람, 내 하는 사람 연락 보니까 애매해도 전화를 해. 네. 문자를 하죠. 대부분 오거든요. 아, 조금 이제 장례식이 조금 더 커졌긴 했는데 뭐 연세가 워낙 94세 돌아가셨으니까 망자의 친구는 거의 없고. 네. 근데 뭐 대부분 그 이제 자식 또래들이 왔다 가는데 이렇게 슬프지 않은 맞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제가 원하는 장례식도 그렇게 슬프지 않은 장례식으로 그냥 고인을 추모하고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이제 위로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꿈꾸는 것 중 하나가 저는 저희 부모님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두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굳이 영정 사진 하나만 해야 되나? 큰 스크린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동영상이나 맞네. 돌아가면서 쭉 보고 나는 그분의 살아생전 좋았던 그런 환경을 보면서 보는 게 그게 정말 진정으로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저는 그게 자체가 떠나보내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됐든 제가 됐든 그렇게 해서 그 사진을 어쨌든 기억 고정이니까 네. 큰 스크린 여러 대 놓고 이제 쭉 해서 돌리면서 그분이 살아생전 좋아하셨던 노래들 이렇게 쭉 틀어나면서 그렇게 그냥 제가 그때 장모님한테 돌아가실 때 우리 장모님 정말 몰라하셨거든요. 침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묻지도 않고 우리도 대답 안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댓글 보니까 반응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예. 예. 원장님 무슨 얘기 특별히 들으신 거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보긴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장모님이랑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케미가 이렇게 합이 잘 맞았던 네. 이유 중에 하나도 실은 이제 장모님께서 뭐 그때 인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정상이었어요. 멀쩡했었어요. 애매모호하니까 뭐라 그랬대. 에이 괜찮아요. 넘어갔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그걸 보면서 저는 자세한 상황을 모르다 보니 오히려 이제 그 연세에 그렇게 인지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말씀을 안 드리는 것도 서로 간에 어쨌든 룰을 지키는 차원에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제가 만약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공감이라든지 내가 그 환자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그 책에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그런 하얀 거짓말을 통해서 환자한테 속임으로 인해서 환자 스스로가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어쨌든 그 적정 타이밍을 시간을 놓치는 게 너무 허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환자나 보호자들이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당황하지 말고 허둥대지 않고 시간을 충분하게 알차게 써서 그 부분이 그 결승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승선의 죽음이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잘 헤어지는 그런 웰다잉의 과정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던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뒤에 이제 장롱을 정리를 해보니까 깨끗해요. 미리 다 준비하셨군요. 아신 것 같아요. 네. 에이,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말기 임종쯤 되면 이렇게 그 요양원에 모시잖아요. 치매 말기도 모시고 어떤 질병의 말기도 모시는데 그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식들이 죄책감이에요. 내가 이러는 게 불효자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집에서 물론 이제 그분들한테 치매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한 환경에서 자기 익숙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치료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근데 실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다들 그 환자한테만 올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되다 하도 보니 그렇죠. 네, 생업이 있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참 돈 벌어야 될 그런 시기에 집에만 그렇게 있는 거 경우가 쉽지가 않아서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도 거짓말, 제 입장에서는 거짓말인 거죠. 뭐. 거짓말로 이제 환자나 보호자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 자제분들 유치원 보내지 않냐, 유치원 보낼 때 죄책감 가지느냐, 유치원 보내듯이 그냥 우리 부모님을 좋은 곳에서 그렇게 해서 시간 보낼 수 있게 내가 도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 과정조차도 웰다잉이라는 그런 과정에서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하면 두 분이서 잘할까.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배우자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그런 어떤 죄책감과 그 불효심에 대한 어쨌든 후회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이구지구 안고 하다 보면 결국 제 보호자분들 와서 외래 와서 이제 약만 타가서 가시는 분들 보자 보면은 막 헬스케 가지고서는 막
잠도 못 주무시고 그분들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이제 그분들한테는 차라리 제 핑계 대시고 의사가 그렇게 하라 그랬다. 그리고 또 그분한테는 또 말 그대로 어쨌든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당신 유치원 보내는 것처럼 요양원으로 보내시라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면 기억밖에 남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할 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신이 좋은 곳에서 보내놓고 자주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점점점 소위에게서 정을 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결과적으로는 또 그 요양원에 가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의지도 없고 인지도 없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에 그러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치매 같은 경우에 네. 멀쩡하시는 너무 멀쩡해. 그다음에 이제 치매가 돼서 기억이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좀 이렇게 그럴 때는 인지장애가 있을 때는 그런 상태면 좀 보내기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멀쩡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네. 왔다 갔다 하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때야말로 이제 의사 핑계를 대면서 의사가 갔더니 이렇게 얘기해서 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속에 짐을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 썼던 것처럼 걱정 인형 하는 것처럼 의사를 걱정 인형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보내지라. 그래서 최소한 나는 이거 자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뭐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몇 년이 될 수도 10년 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당사자가 스스로 너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보호자한테 계속 설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저는 말 그대로 그냥 조언을 드리는 입장이고 최종 선택은 환자나 보호자가 하는 역할이다 보니 저는 정답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조차도 실은 저는 그분들만의 작별 인사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모시고 힘들어도 모시고 그렇죠. 있는 것도. 네. 그것도 본인이 끌어안을 수 있는 뭐 어쨌든 그르심이 되면 뭐 어쨌든 환경이 되기 때문에 끌어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말 그대로 의사만 믿고 저렇게 했다가 갑자기 한자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 본인은 또 얼마나 후회와 회한이 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주변 지인이냐 나조차도 이게 오늘이 오늘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눈 뜨면 생일이고 눈 감으면 제삿날인 것처럼. 네. 자, 두 번째 큰 타이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사는 선생님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이거 선생님 한 얘기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의사라는 직업군 자체가 이제 원장님도 의사니까 아시겠지만 의사라는 게 결국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말인즉슨 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결국 확률의 축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정하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했더니 몇 프로가 좋아졌다라고 누가 논문에다 발표를 하면 다른 의사가 그걸 보고 따라해보고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똑같이 논문을 쓰고 아니면 아닌데 그럼 반대는 논문을 쓰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디베이트가 쭉 있다가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이게 메타데이터로 큰 데이터가 되면 누가 그걸 보고 이게 이 병은 80%는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지더라. 그런 과정에서 실은 의사가 말이 100% 맞다? 는 아니잖아요. 100%는 아니죠. 잘해봐야 80%죠. 네. 70%만 넘어도 훌륭하다 그러죠.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어떤 의사 고충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어떤 직업적 한계성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그러지 않고 이제 오시는 분들은 대뜸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뭘 알아서 잘 되면 무조건 좋지만 알아서 잘못되면 그때부터는 네. 또 뭐. 그래서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말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실은 제가 모든 외래 환자분들 약을 다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이 약은 당신이 왜 먹는 거고 네. 이 약은 당신이 왜 먹는 건데 당신 먹어봤을 때 내 몸은 좀 이런데 좀 아닌데 그러면 평가하고 다음에 왔을 때 이런 약은 좀 빼주시고 네. 요건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시라. 그게 당신이 환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의사는 말 그대로 저기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지를 가기 위한 내비게이션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지 이걸 의사한테 운전대를 맡기지 마시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의사한테는 정보를 받고 그렇죠.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쨌든 약은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추정할 뿐인 거고 당사자가 느껴보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하고 우리가 같이 토의하고 상의해서 나아가야 되는 게 환자로서의 역할인 거지. 대뜸 와서 그냥 그랬어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래버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다시 설명드리죠. 이 약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의사 너무 믿지 마시라. 내 말조차도 믿지 마시고 그래서 저한테 진료 보다가 뭐가 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내지는 뭔가 이렇게 다른 이야기하면 되게 어렵다는 듯이 딴 데 가보면 안 되겠냐. 가시라고. 소견서 다 써서 갔다가 또 안 좋으면 또 다시 오시라.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 쇼핑이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가셨다가 아니면 나한테 다시 오시고 이렇게 해서 보시다가 언제든지 오셔서 열려있으니까 나는 도와드리겠다. 잘 맞는 병원 가면 돼요. 예, 나랑 맞습니다. 궁합 맞는 예, 의사가 맞습니다. 환자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합의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자, 죽음을 어차피 이제
앞서고 있죠. 샘 나이만 아직까지 죽음 좀 멀리 있어요. 근데 제 나이만 돼도 모릅니다. 아이,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평균적인 논리로 따지면 20년 정도 제 앞에 남아 있는 수명이 보이는데 잘 준비하는 죽음?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 잘 준비하는 죽음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까도 뭐 자네는 뭐 앞으로 좀 더 나보다 더 남아 있으니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죽음에 네. 앞뒤 없고 순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는 말 그대로 그런가요? 노화와 관련된 어쨌든 본인의 어쨌든 신체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실 뿐인 거지. 네.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항상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내일 당장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난 살았는가? 라는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재밌게 잘 살았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20년밖에 안 남았는데가 아니라 여태까지 재밌게 잘 살아왔으면 뭐 지금 당장 죽어도 후회 없는데 뭐 좀 더 살면 말 그대로 남은 삶을 여생처럼 살아가는 느낌으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은. 2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그냥 죽기 싫어요. 그거는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고 당당하고는 싶은데 싫어. 근데 그거는 이제 원장님께서 너무 일어놓으신 게 많으셔서 그런 거고. 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뭐 아쉽긴 하겠지만 그런 아쉬움을 떠나서 당장 죽어도 여태까지 재밌게 잘 살았으면 저는 앞으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원장님께서 더 이루고 싶은 뭐 큰 꿈이 그런 건 계시면 없죠, 사실은. 네. 아쉬울 수는 있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뭐 여태까지 재밌게 잘 살았기 때문에 남은 삶이 어쨌든 그런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런 것도 더 그냥 여생처럼 재밌게 즐기다가 사는 그런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그러니까 사망, 죽음을 다 이제 뭐 거의 90% 이상 병원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왜 병원의 장례식장이 그렇게 꼭 필요할까요? 이제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죽고 나면 안전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환자와 의사와의 그런 관계를 깨놓은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일단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호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병원에서 죽는 게 누구나 다 보는 안전한 그런 법적 테두리가 법적으로 안전한 그런 그렇죠. 그래서 실은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자가 뭐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사람이 병사가 아니면 무조건 다 검시관이 와서 이거를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은 이제 이게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든 뭐 타살의 그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그걸 확인하는 그런 거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긴 한데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좀 불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실은 이제 병원에서도 이거 분명히 외인사예요. 외인사인데 또 외인사로 하게 되면 또 검시가 들어가야 되고 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병사로 바꾸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병원을 갖다가 신뢰하게 되고 그럼 또 병원에서 환자가 죽고 나면 그걸 또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제 빼든지 아니면 병원 내 장례식장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책에도 썼지만 사람 살리는 병원에서 왜 이렇게 장례식장이 성업이 돼야 되는지 결국 이전에 이제 실은 의료 수가가 제대로 책장이 지금도 물론 안 돼 있지만 의료 수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서 이제 주차장과 장례식장으로 돈을 많이 벌어달았다. 그렇죠. 그거 외에는 병원의 수지를 맞출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책에 썼던 것 중에 하나도 그 장례의 문화에 대한 어쨌든 허례 허식부터 시작해서 뭐 젓가락 하나에 뭐 원가 1,000원짜리인데 그거를 갖다가 6-7천 원에 받아도 상주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 부모님한테 쓴다는데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말 그대로 어쨌든 후려치는 그런 가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례 문화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장례 문화가 바뀌려면 병원 장례식장이 붐비지 않게끔 집에서 임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예.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장례식장도 할 수 있고 집에서 또 문상을 받아도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러네. 그래서 제대로 된 장례 문화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식으로 정말 장례의 본질, 망자에 대한 고인에 대한 어떤 추모,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 그 딱 두 개인데. 근데 생전 장례식을 옛날 일본의 유명한 재벌 회장님이 하신 거 내가 한번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일생을 살면서 이제 아주 나이가 연도에 90 다 되신 분인데 다 불러서 그 생일 파티 하듯이 파티했던 게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생전 장례식입니다. 네. 너무 그러고 싶어요. 이게 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순간을 제가 선택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 댓글에 뭐 누가 보면 결국 보다 보니까는 결국 암으로 죽는 것보다 그냥 뇌출혈로 죽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확 죽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확 죽는 내 마음대로 것보다 돼?
근데 굳이 선택한다면 이제 확 죽는 것보다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암으로 죽으면 실은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여명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 저는 그것도 있네. 암 환자들한테 있어서는 그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페인 컨트롤 해줄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암이 걸렸다고 다 고통 속에 죽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뭐 좋은 의술을 도움을 받으면 비록 생명은 다하더라도 품위 있는 예, 죽음을 맞습니다.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두려워할 이유는 없죠. 제가 만약에 죽음의 순간 선택할 수 있다면 네. 생전 장례식, 아까 그 일본 재벌이 했다는 그런 생전 장례식으로 아니 왜 장례식을 슬퍼야 돼? 생일보다는 장례를 갖다가 더욱더 축하해야 되는 그런 잘 보내야 되는 야 정말 잘 살았구나 정말 이 힘든 세상에서 너는 이런 업적을 이뤄내서 정말 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기억을 심어줘서 고맙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떠나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죽음이라는 게 상실이다 보니까 어떤 상실에 대한 그 고통이라고 느껴지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승화, 눈물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말씀드린 것 좀 얘기가 좀 샜는데 저는 실은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은 그런 어떤 생전 장례식 그래서 마지막에 나 죽고 나서 장례식 와봤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난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원장님께서 아까 장모님의 그 아시는 분들 모아서 그렇게 해서 잘 했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그런 당사자 있다면은 내가 죽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전날 다 불러가지고 그동안 정말 고맙고 잘 살았다. 덕분에 정말 내 인생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 같으니까 나 이제 그만 갈 거니까는 뭐 슬퍼하지도 말고 다음에 다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딱 밥 한 끼 맛있게 사주고 보내주면은 서로 어쨌든 매듭. 좋죠. 저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웰다잉에 대해 어쨌든 주제 중에 하나가 결국 작별 인사 잘하는 법. 작별 인사라는 건 결국 작별 인사라는 게 인사잖아요. 서로 간에 내가 있고 너가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잘 맺어 지을 수 있는가라는 게 그런 거가 항상 웰다잉으로 전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90점 돼서 이제 다 살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금 내가 의식 있고 건강한 상태에서 사전 장례식을 치렀는데 10년째 안 죽어. 그럼 이제 매년 사전 장례식을 하는 거지 이제. 매년 하면서 이제 매년은 넌 장례식. 생일잔치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사전 부고장을 미리 써보고 그러면 가족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요? 받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말 그대로 사전 부고장, 생전 부고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의 관점인 거지. 그래서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식의 관점 내지는 내 주변 지인분 입장에서는 그냥 쟤 그렇게 썼구나. 약간 이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기는 하는데 써보지는 않았는데 아직 못 쓰기는 조금 이른 나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한 번은 어느 나이가 되면 제가 뭐 환갑잔치는 안 했으니까 칠순잔치도 안 할 것 같아요. 8순쯤 되면 저도 뭐 그렇게 자서전이 돼야 되나 자녀한테 주는 짧은 회고록이 될래나 그런 거 하나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응원합니다. 그거 네. 되게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미리 한번 썼던 게 이제 내 지나온 과거를 60점이 한번 조그마한 소책자를 낸 적이 있는데 덧붙여서 그게 조금 이렇게 하나를 남겨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생전 부고장이죠. 뭐 부고장이라는 게 단순히 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네. 책이나 어쨌든 자신의 가치관을 갖다가 물려주는 유산 못지않은 그런 기록. 어쨌든 죽고 나면 남는 거는 뭐 기록밖에 없죠. 기억밖에 없어. 기억하고 그런 기록이- 기억을 심어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네. 그런 기록들. 여기서 이제 어쨌든 생전 부고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어떤 자기의 이야기를 남겨놓는 거는 되게 중요한. 아직 뭐 50이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삶에 대해서 한마디 한 줄로 딱 표현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살았구나. 아, 어차피 내 인생 그냥 여행처럼 왔다 간 것처럼 그냥 즐겁게 재밌게 잘 살았구나. 네. 그래서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려면 한없이 죽을 만한 100가지 이유, 뭐 살려면 살 만한 100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입장에서 저는 그냥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이렇게 아주 평탄한 것도 아니었지만 삶 자체가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노력하고 막 쟁취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무르르듯이 그냥 순간순간에 재미를 찾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제 군의관 시절 이후부터 저의 어쨌든 인생의 가치관 중에 하나는 당장 내일 죽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 아, 재밌게 잘 살았는가. 그래서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도 오랜만에 만나면 야 너 재밌어?
잘 재밌게 잘 살고 있냐? 재밌게.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재밌냐? 재밌냐? 예, 재밌게 잘 사냐라고 얘기하면 야 누가 회사 생활이 재밌어?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매 순간 뭐 재미없고 싫을 만한 이유가 100가지지만 제 입장에서는 재밌어 할 만한 이유를 100가지를 찾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차피 세상에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마음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뭐 더 달라지거나 바뀌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실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순간순간 뭐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주신 이 대추차도 너무 맛있고 이런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잘 받아주시고 그러시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제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너무 즐겁고 새로운 건데 네.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안 좋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재밌게 잘 살았는가 라는 거 저는 그래서 저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냥 재밌게 잘 살았다. 재밌게 잘 살았다. 예. 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루하루 재밌게 살았느냐? 저는 열심히에다가 방점을 찍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멘토로 모시는 그분도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네. 병원에 365일 매진해 가면서 수술 엄청 열심히 하시고 50대 초반 나이에 뭐 애뉴리즘 뇌동맥류 수술 뭐 1000건 이상 넘게 하고 전국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고 병원에서도 보증 맞고 막 승승장구하시고 이러셨던 분이신데 갑자기 뇌출혈을 맞으셔서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광우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힘든 저 끝까지 달리 올라가면 너무 지치고 힘들지 않냐. 목적 있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걸어가면서 이렇게 주변도 풍경도 좀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즐기면서 그렇게 해서 살고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건 너의 가족이다. 가족과 항상 일이 있을 때 서로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인생을 자기와는 좀 다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신 게 저는 너무 그때 30대 초반 나이 때 너무 인상 깊게 다가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실은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이라는 게 결국 막 전력 질주하는 그런 인생보다는 순간순간 그냥 산에 올라가면서 뭐 꽃도 보고 물도 마시고 나무도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인생이 중요하지 않나. 꼭 정상에 못 가면 8분 응수까지 갔다가 내려와도 예, 상관없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 미련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뭐 제가 존경하시는 제가 좋은 멘토 선생님의 인생을 따라서 이렇게 쭉 밟아오고 지금의 내 삶 자체가 나쁘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당장 죽어도 참 재밌게 잘 살았구나라는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를 항상 되뇌이다 보면은 뭐 이 정도면 뭐 나이스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보다 재밌게 아는 얘기인데 잘한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제 그 일과 휴식의 밸런스 네. 아니면 재미와 보람의 밸런스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뭐 40살 넘기 전까지 열심히 하라는 게 기본입니다. 40 넘어가서 조금 한번 톤다운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파스칼의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이라는 배를 향해 질주한다라는 이제 멋진 얘기를 했는데 그건 철학자들 얘기죠. 근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떤 목적이 아니라 지나가는 하는 과정을 잘 밟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루 우리 박광 교수님 얘기하듯이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오늘 여정을 잘 마쳤다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멋지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말씀 전해주신 박광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셀코TV와 저 한익병이 준비한 오늘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